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우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임 면담,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시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시는 목사님 함께 모시고 지난번에 목회했던 내용들을 듣는 이임 면담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전 담임 목사님 이임하시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초빙 설교자와 임시 목사님을 선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교단 안에 속하 있는 교회는 그 각 노회나 또 이런 데서 이제 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줍니다. 그래서 임시 목사는 충분히 그런 교단에서 파송해 주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잘 협의해서 그 담임 목사가 계시지 않는 공백 기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목사는 따로 아마 또 초빙을 해와야 할 텐데, 그 부분도 노회의 도움을 받고 총회의 도움을 받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결정 체계 확립,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또는 뭐 부목사 청빙도 나중에는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목사를 청빙하는 모든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미리 교인 총회에서 장로교는 공동의회라고 부르고 감리교는 당회라고 부르는데, 교인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청빙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순서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전 교인이 한 명의 목사를 다 뽑을 수는 없고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청빙위원회가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청빙위원들이 바로 공동의회, 즉 교인 총회에서 결정해준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의사결정 체계를 잘 확립을 하면은 청빙위원회가 일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란이나 혼란을 또는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 체계에서 해야 될 일은 청빙 방법과 청빙 일정을 정하고, 또 청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교인 총회에게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이며 또 어떤 형식으로 보고할 것이며 몇 번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청빙 방법과 청빙 일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목사를 청빙하는데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공모 방식을 택하겠다, 아니면 추천 방식을 택하겠다, 아니면 기존에 부목회자가 계시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경우 부목회자가 바로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교단 헌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승계 방식을 택하겠다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청빙 방법을 이제 결정했으면 이 청빙의 기간을 어느 정도 둘 것인가, 승계 방식은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공모를 한다든지 또 추천을 해서 추천된 사람들 또는 공모에 응답한 그런 지원자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된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이면 1년, 또는 3개월이면 3개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이 청빙의 모든 과정을 마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계획표, 타임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일정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제가 청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의 역할과 또 위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장로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장로들과 담임 목회자가 이 청빙위원들이 흔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당회가 전 교인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따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청빙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이 의사결정 체계에서 체계 확립할 때 전 교인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빙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청빙위원도 아닌데 목회자 청빙하는 과정에 마구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정했으면 전적으로 청빙위원들이 청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청빙위원들 선택할 때까지는 최대한 관여하지 않도록,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그 지원한 그런 모든 목회자들의 어떤 비밀, 사적인 비밀을 보장될 수 있도록 물어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빙위원들을 뽑고 청빙위원들의 역할과 그 위상들을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그 모든 그 회의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빙위원회의 그 보고 형식과 횟수인데요. 청빙위원들은 청빙하는 일정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공동회를 열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빙 공고문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할 겁니다. 할 겁니다라든가, 또는 이제 청빙 공고문을 내고 나서 모든 공모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추천됐거나 또는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20명의 분이 지원했다라든지,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명이 지원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원한 사람들을 가지고 1차에서 뭐 한 10명을 뽑고 2차에서 3명을 압축하고 맨 마지막에 1명을 뽑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청빙의 일정을 정할 때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결정된 것들을 그때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3명을 압축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문서 보고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대면 보고를 할 수도 있겠죠. 공동회의를 열고, 그리고 그 보고는 몇 회를 할지, 뭐 6개월 동안 청빙의 일정이 걸린다. 그럼 그 6개월 동안에 뭐 한 5번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해 놓으면은 이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생명사랑교회도 저를 담임 목회자로 뽑을 때 20분이 넘는 분이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 중에서 최종적으로 3분을 압축했고, 또 3분을 청빙위원들이 각각의 면접을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분을 선택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정확하게 미리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으면 청빙이 잘 되겠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사결정 체계를 미리 확립하는 부분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청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빙위원회는 그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청빙위원들의 숫자가 정해져야 되는데,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청빙위원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 안에서도 의견 일치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들 생각에서는 10명에서 20명 내외, 좀 작은 교회면은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좀 큰 교회라면은 20명 안으로 청빙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빙위원들을 구성할 때 특별히 3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위해서 목회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목회자를 청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이라면 청년 대표가 뽑혀야 되고, 또 여성이면 여성 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면 교육부에서 교육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청빙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이 청빙위원으로 들어올 때 과연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이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당회원들, 예를 들어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장로로 선출될 때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뽑히게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온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성을 대표한다든지 청년을 대표한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 교회가 원하는 좀 선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담임 목사를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선교를 잘할 수 있는, 그동안 오래도록 선교부장 일들을 하면서 선교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표자로 들어온다든지 해서, 첫 번째는 교회의 각 분야와 목회 활동의 대표자가 청빙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그거는 그 교회가 뭐 100년 된 교회도 있고 몇십 년 된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청빙위원회에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도록 교회에 있으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목회자를 모셔봤기 때문에
이 역사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도력이 중요합니다. 지도력. 정말 청빙위원들이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청빙위원들 내에서 우왕좌왕하고 또 청빙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중에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교인들과 함께 한 분의 목회자를 모실 때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청빙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지도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은 청빙위원회 자체가 자칫하면 분열과 분쟁으로 좀 얼룩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특별히 조심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표성과 역사성과 지도력을 구성해서 10명 내외 또는 좀 교회가 규모가 크다면 20명 정도로 구성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교인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잘 했다면 그 청빙 일정에 따라서 또 청빙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면서 이제 청빙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청빙하기 위해서 먼저 청빙의 모든 과정을 교인들과 함께 의논하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 그리고 그 교인총회를 통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청빙위원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